정책이 두 개가 있어요. 경제를 살리려면 정책을 두 개를 쓸 수 있습니다. 하나가 재정정책이고 하나가 통화정책이에요. 재정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재정은 예산 회계를 따르거든요. 세입 빼기 세출이 보통은 0이 돼야 돼요. 세입이라는 거는 법인세, 부가세, 뭐 소득세 등등 우리 피 같은 그 세금을 열심히 국가가 가져가서, 그 다음에 세출, 뭐 다리도 놓고 도로도 깔고 조금 힘든 가정도 도와주고, 뭐 물건 살 때 좀 도와주고, 이번에 이런 안 좋은 일 있으면 도와주고, 뭐 그런 것들 세출을 하거든요. 예산을 짜가지고 기업들 R&D도 도와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세입 세출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보통 0이 돼야 되는데, 요걸 세입은 예를 들어 500조고 세출을 한 550조를 쓰고 싶어요. 그럼 이게 국채 발행이라는 거 합니다. 그게 나라의 빚인데 국채 발행을 해서 보통 위기의 순간에는 적자 재정을 씁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미래 세수, 미래 세입을 미리 당겨와가지고 지금 쓰겠다라는 거 게 지금 국채거든요. 지금 쓰고 나중에 이자 조금 붙여서 내가 돌려줄게. 우리가 파산할 건 아니니까 국채의 이자율은 높진 않아. 하지만 안정적일 거야. 우리는 무조건 갚아줄 테니까. 그러면서 국채를 발행하고 이게 미리 재정을 당겼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보통 재정정책이라 하고, 옛날에 뭐 유명한 뉴딜 정책 이런 거 있죠. 뉴딜 정책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소득 가정한테 얼마씩 상품권 주겠다, 쿠폰 주겠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재정정책인데, 그거를 추가 경정을 해가지고 빨리 쓰려고 하는 게 어쨌든 재정정책에 속하고, 통화정책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금리 인하 그리고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예요. 채권을 사들이는 겁니다. 시중에서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여요. 기업체나 누군가 뭐 은행이나 그런 데서 발행하는 채권을 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 사주는 거죠. 통화를 발행을 해서, 중앙은행은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나 우리 중앙은행이나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있어요. 한국은행이 통화를 발행을 해서 걔는 돈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통화를 만들어내서 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나 기업이나 이런데 통화가 흘러가겠죠. 돈이 흘러갑니다. 그럼 걔네는 그 돈으로 어떤 뭔가를 하겠죠.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하거나, 뭐 돈이 많으면 이제 대출도 많이 해줄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 돈이 생기면 추가로 투자도 할 수 있고 고용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한국은행이 채권을 매입해 주는 거를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하고,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 채권을 팔면 돈을 회수를 하는 거죠. 돈을 풀었다가 잡았다가 풀었다가 잡았다가 하는 걸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금리라는 건데, 기준금리가 뭐냐면 은행 간 금리예요. 은행 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은행들도 서로 급할 때 돈을 빌려주고 하거든요. 빌리고 빌려주고 하는데, 그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기준금리라고 합니다. 요게 내려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용등급에 의해서 신용등급이 낮다, 뭐 9등급이다 라고 하면 가산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붙거나 대출이 거절되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뭐 신용등급이 1등급이고 그 은행에 뭐 카드도 쓰고 있고 뭐도 쓰고 있고 핸드폰 하여튼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거, 자동이체 걸어놓고 하면 가산금리가 되게 낮아져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가 내 대출금리인데, 대출을 받을 때 금리인데,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 대출금리가 낮아지게 돼요. 한숨 돌린단 말이에요. 이자가 낮아지고, 기업 입장에서 차입을 했을 때 이자가 낮아지고, 내 입장에서도, 개인 입장에서도 부동산을 살 때 차입을 많이 했는데 이게 변동이자율에 따르면 나중에 이자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남는 돈으로 소비를 충분히 늘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 기업이나 개인이나 다 좋은 일이 됩니다. 일단은. 근데 반대로 좀 안 좋은 거는 뭐냐면, 너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죠. 10억을 빌렸을 때 3%다 라고 하면 이제 300만 원씩 내야 되잖아요, 거의. 그러면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 1%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10억을 빌려도 1년에 1000만 원 밖에 이자가 안 나오면 한 달에 80만원, 90만원, 100만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부채를 쉽게 내요. 그 부채 빌려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뭐 주식에 투자하고 하다 보면 이게 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가계부채도 확실히 막 확 늘어나고, 이제 기업들도 회사채 발행을 마구마구 하면서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금리를 무한적으로 낮출 수는 없어요. 낮췄다가 올렸다가 안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런 게 이제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재정정책은 세입 세출에 의해서 원래 예산이 0이 돼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 미래
미래의 세수를 미리 당겨가지고 지금 국채를 발행해서 미리미리 재정정책 돈을 좀 주고 시설 투자도 좀 하고 도로도 깔고 건설도 하고 막 이렇게 인프라를 건설하는 그런 게 재정정책이라 하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경제를 살릴 때는 이런 거를 해야 되고, 재정정책을 할 때는 보통 경제발전, 고용창출 이런 게 목표가 됩니다. 자원도 배분을 해줄 거예요. 왜냐면 세입을 다 당겨서 부자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나눠준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홍길동도 아니고. 여튼 자원 배분의 역할도 재정정책으로 하게 되고, 재정정책에 의해서 소득 재분배도 일어나게 됩니다. 부자들한테 세금 걷어서 이제 저소득층에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소득 재분배 역할도 하게 되죠.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나 우리나라 중앙은행이나 완전고용과 물가 안정이 최대 목표예요. 특히 물가 안정 2%에서 한 3% 정도 인플레이션이 보통 경제에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이게 디플레이션은 절대 오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디플레이션이랑 인플레이션의 차이는,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물가가 상승되는 거고 디플레이션은 이제 물가가 하락하는 건데, 이게 물가를 2%에서 3%로 고정시키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근데 이거 이유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가지고,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 완전고용, 실업이 생길 것 같다, 경제가 안 좋아져서 실업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 통화정책을 써가지고 고용을 늘리게끔 만듭니다. 그게 미국 연준이 굉장히 잘하는 행동이죠. 추가적으로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한다. 요거는 근데 약간 부수적인 목표고, 대외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는 물가 안정과 고용, 완전고용이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통화정책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조금 뉴스 볼 때 이해를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듣고 있어도, 이해를 하고 있어도 뉴스를 볼 때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제로 보면 지금 이걸 했어요. 제가 이거 빈칸을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아이고 저건 뭐야. 여튼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 봤어요. 극복! 우리가 뭘 극복할까? 어떤 위기가 있죠. 극복을 합니다. 극복을 하기 위해서 슈퍼 추경을 11조 7천억이나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추가 경정 예산, 기존 예산을 짰는데 연말 연초에 이제 예산을 짜잖아요. 2020년 얼마 쓰겠다라고 하고 예산을 짰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터져버리니까 그 터져버린 일을 메우기 위해서 미래 세수를 빨리 끌어다 가지고 지금 쓰겠다라는 게 추가 경정 예산이거든요. 그게 11조 7천억입니다. 얼어붙은 소비를 되살린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번에는 네 번째 추경입니다. 7년 만에 최대 규모래요. 2015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말 겨루기래, 우리말 겨루기. 하여튼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그때를 넘어 가장 크대요. 와우. 그때 이후에 가장 방역을 뭔가를 강화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연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데 쓰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위기가 생겼어요. 뭐 때문에 위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위기가 생겨가지고 추경을 했어요. 여튼 이게 11조 7천억이나 아까 말씀드린 여기 세입 세출에서 세입이 없다 보니까 미래 세수를 당겨와가지고 지금 쓰겠다라고 하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어디다 쓸 거냐, 우리가 이제 그 경정 예산은 챙겼어요. 11조 7천억 오케이 하겠어. 근데 어디다 쓰겠다? 뭐야 여기는 또 31조 6천억인데 이건 나중에 미래에 쓰겠다는 거고, 어쨌든 고효율 가전기기 사면 구매 금액의 10% 환급, 그리고 뭐 저소득층 노인 아동 500만 명한테 소비 쿠폰 2조. 저소득층이나 노인 이런 분들한테 소비 쿠폰이라고 해서 돈을 어느 정도 주고 그거를 물건을 사게끔 만들어 주겠다라는 게 이제 소비 쿠폰이거든요. 고효율 가전기기 사면 구매 금액의 10% 환급을 해준다는데, 이게 뭐냐면 저도 사실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환급을 좀 받았어요. 뭐에서 받았냐면 냉장고를 받았는데, 냉장고가 이게 동그라미 이렇게 생겨가지고 소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1등급 2등급 뭐 3등급 4등급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요 에너지 효율이 요 1등급인 냉장고를 사면 최대 20만원까지 환급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냉장고 산 거 금액에 어느 정도 해가지고 비율로 쳐서 거기서 최대 20만원까지 환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냉장고를 사고 이번에 환급을 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소비 고효율 가전기기 사면 뭐 구매 금액의 10% 환급이라는 그거고요. 그리고 영세 사업장 80만 곳에 평균 100만원. 이거 뭐야? 준다고요 이거? 뭐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지? 여튼 도와준대요. 치킨 가게나 개인 사업자 말하는 건가? 영세 사업장 80만 구에 평균 100만 원 뭐 해주고, 어쨌든 적자국채를 아까 말한 적자국채를 발행을 해서 미래 소비를 당겨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추경을 예산을 했고 이런 걸 여기저기 쓰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뭐가 좋겠어요? 이게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위닉스나 뭐 쿠쿠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가전기기를 파는데 그거를 사면 환급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소비 진작이 돼요.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너희 허리띠 졸라 매지
내지 말고 조금 더 써봐. 이렇게 돈 좀 써줘. 그러면 기업들이 실적이 좀 좋아지고 고용을 더 줄이지 않겠지. 고용을 더 늘리고 투자도 늘릴 수 있겠죠. 조금만 더 힘내줘. 너희 이렇게 소비 좀 해줘. 라는 제스처인 거야. 이 재정정책을 쓴다는 거. 그러니까 말한 절약의 역설. 소비를 한 명이 절약을 해버리면 소비가 감소하고 타인의 소득 감소하고 투자 감소하고 이거를 끊어버리겠다 이거야. 한 명이 소비를 늘려달라 이거죠. 너희의 힘을 좀 모아줘봐. 소비가 늘어나겠죠. 소비가 감소하지 않고 늘어나고 그러면 타인의 소득도 증가할 거고 그럼 투자도 증가할 거고 고용과 소득도 증가할 거니까 이게 선순환 효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효과가 있을 거야. 그런 기대를 안고 이런 재정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근데 요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저런 게 그거예요. 약간 드래곤볼에 보면 원기옥이에요. 원기옥. 너희의 힘을 조금만 모아줘 하면서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사이클 산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이클이 좀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사이클이 좀 돌아오지 않고 있지 않나. 그냥 반도체 가격은 폭등하고 있어요. 반도체 가격은 확실히 폭등하고 있어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살아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 살아나기는 조금 대내외적으로 부침이 있을 것 같아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으면 그래도 반도체 가격이 확실히 살아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좀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빅컷 금리 인하 해주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전 세계적으로 공조가 일어납니다. 캐나다도 미국이 내리니까 오케이 우리도 내릴 수 있어. 우리 빅컷 할 수 있어. 우리도 0.5% 내릴게 하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내려버렸죠. 미국 말고 이제 호주, 말레이시아 이런 애들도 조금 뭐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호주도 빨리 금리 인하를 해버리고 말레이시아 같이 동남아에서 조금 이렇게 떠오르는 애들도 금리 인하를 빨리빨리 쳐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뭐를 했어야 되냐면 4월 2이 아니고 빨리빨리 했었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다른 나라가 이렇게 할 줄 몰랐어? 다 알고 있었는데 그분 빼고 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 다 알고 있었는데 투자자들 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 이렇게 주식 조금 몇 주만 들고 있어도 솔직히 미국 금리 인하할 거는 좀 알고 있었잖아요. 뭐 0.5% 할지 0.25% 할지는 잘 몰랐고 그리고 언제 할지는 몰랐지만 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선제적으로 좀 했었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외국인 다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외국인이 뭐 주식시장 완전 대탈출 엑소더스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뭐 금리 인하 0.25% 한다고 해서 갑자기 미국 애들 뭐 이런 투자자들 뭐 프랑스 애들 영국 애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애들 갑자기 더 빠져나가야 되겠다 하면서 8천억 1조 팔던 거 갑자기 하루에 2조 3조 팔고 완전 엑소더스 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의 펀더멘털이 중요하고 기업의 펀더멘털이 중요한데 그게 어느 정도 받쳐주면 이렇게 금리가 조금 해도 괜찮아요. 괜찮다고 하더라고. 여기까지가 제 경제학 상식입니다. 학사 수준에 제가 이렇게 열불을 내는 거는 언제까지나 학사 수준의 경제 상식이라는 거. 제가 석사, 박사 이런 게 아닙니다.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아시죠?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가방끈도 짧고 전형적인 학사, 경영학 학사 수준의 그런 분노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기업이 살아야 돼요. 기업이. 여튼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재정정책도 많이 쓰고 통화정책도 많이 쓰고 있어. 근데 요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거는 제가 대본에 없는 건데 갑자기 생각나서 하나 해드리면, 자, 경제라는 거는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호황이겠죠. 이 시기에는 불황이겠죠. 이때는 정점이고 이때는 완전 최저점이죠. 완전 극불황기. 근데 요거를 또 반복을 하면 극불황기에서 다시 고용이 늘고 투자도 늘고 하다 보면 다시 호황기가 찾아오고 정점을 찍고 하락하고 완전 극불황기.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바로 경제입니다. 경제.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지금이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경제가 거의 꺾여 있다. 여기쯤이다. 어떤 사태가 터졌다. 나라와 중앙은행이 합심을 해서 경제적으로 통화정책도 쓰고 재정정책도 썼다 라고 하면 궁디를 이렇게 팡팡 쳐주는 거예요. 팡팡팡. 야, 내려오지마 팡팡팡팡 쳐주면 어떻게 될까? 이게 떨어지려고 하던 게 조금 더 올라가지고 아이고 조금 더 버텨보자. 아이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떨어지고 다시 여기서 또 팡팡팡팡 쳐주면 좀 덜 갔다가 이렇게 어쨌거나 호황기 주변에서 이렇게 돌 수도 있어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아주 잘 쓴다면. 하지만은 이쯤이에요. 가만히 놔뒀으면, 아까는 가만히 놔뒀으면 불황으로 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궁디를 팡팡팡팡 쳐준 거고, 만약에 이쯤이었어. 정책,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라는 거는 이때 만약에 실시를 하면 이쯤에서 발현된단 말이에요. 이 뭐 1년 뒤 언제 발현이 될지 몰라. 근데 보통 6개월 정도 있다가 발현이 되거든요. 효과가 나옵니다. 뭐 짧으면 3개월, 길면 뭐 6개월, 1년 뭐 이런 식으로도 걸리는데 나중에 효과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쯤인데, 예를 들어 이쯤인데 가만히 놔뒀어도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서, 이런 일이 터져도 자연적으로 어쨌거나 극복을 하면서 나중에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막 쏟아부었어. 엄청나게 막 쏟아부었어. 원기옥 때려가지고 금리 다 컷 해버리고 막 재정 엄청 당겨서 써버리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치솟아 올라. 여기서 갑자기 효과가 확 나오면서 치솟아 버려요. 극단적으로. 이러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여기 거품이 형성이 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거의 환각에 빠져, 환락의 파티를 엽니다. 막 부동산도 버블, 막 주식도 버블, 막 버블 잔치를 하고, 뭐 옆집도 포르쉐 사고, 나도 페라리 사고, 막 원룸마다 전부 람보르기니 서 있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버블이 꺼집니다. 소득도 줄고 기업도 망하고 대출도 끝나고 은행도 망가지고 하면 다 어떻게 되냐면 다 길거리 나앉아요. 왜냐면 그 많은 것들이 대출, 빚에 의해서 만들어진 버블이 많기 때문에 그 빚이 만들어졌다가 빚이 100이고 자산이 200인데, 이게 자산이 버블이라고 칩시다. 자산은 200이 버블이에요. 근데 이 버블이 갑자기 꺼지면서 50까지 갔어. 그러면 나는 지금 자산은 50인데 빚은 100인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러면 다 길거리 나가는 거야. 다 망하는 거야. 그게 버블의 무서운 거예요. 버블이 왜 무섭냐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그 자산 가격이 아닙니다. 자산이 10억 있고 부채가 5억이 있을 때 자산이 갑자기 2억까지 내려왔어요. 갑자기 버블이 꺼지면서. 그러면 나는 부채 5억은 버블이 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버블이 꺼지면서 부채는 그대로 있는데 자산 가격만 하락을 하고, 그러면 내가 은행에 대출을 못 갚고 대출을 해준 은행도 다 파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면 은행에 예금을 맡겨놓은 고객들도 다 돈을 잃게 되죠. 그 고객들이 돈을 잃으면 그 고객들의 자산이 또 줄어들고 은행이 또 도산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막 다 모두가 망가지는 세상이 오는데 버블이 터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다릅니다. 지금 이제 경기가 하강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궁디를 팡팡팡팡 쳐준 건지, 아니면 경기가 이제 살아나려고 하고 있던 판에 궁디를 팡팡팡팡 쳐준 건지, 어떤 건지는 판단하기 나름이에요. 나중에 미래가 알려줄 겁니다. 제가 알 수는 없어요. 저같이 이제 학사 수준에서는 알 수 없고, 이게 미래에 어쨌거나 알려줄 거예요. 결과로서. 이게 경제학 박사를 해도 모르고 하버드를 나와도 모르고 프린스턴을 나와도 모릅니다. 이건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도 이건 모르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건 미래의 결과가 알려줄 거예요. 그 결과가 알려줄 건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은 굉장히 신중하게 써야 된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가 신중했던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한편으로는 제가 굉장히 답답했죠. 왜 금리 인하를 안 할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 다 금리 인하를 할 텐데 왜 이주열 총재는 금리 인하를 안 했을까? 그러자 이주열 총재가 우린 지표가 확인이 안 됐다. 그것으로 인한 지표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다. 굉장히 신중론을 펼쳤죠. 그 이유가 아마 이주열 총재 입장에서도 가만히 놔뒀으면 반도체 살아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살아나고 협력업체들 다 살아나면서 고용도 조금 늘고 다들 소득도 늘고 우리나라 경제 GDP도 늘고 수출도 늘고 반도체가 늘면서 비행기도 좀 뜨고, 반도체는 다 비행기로 옮기죠. 그럼 항공산업도 조금 살아나고, 항공산업이 살아나면 걔네가 또 고용도 늘리고, 그러다 보면 해외여행도 가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잘 풀릴 거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 이주열 총재 입장에서는 지표가 확인이 안 됐으니까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